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중립화론까지 했었죠? 아까 뭐 중간에 애기가 위층 애기가 뛰어놀았는데 되게 시끄럽네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884년부터 1894년까지는요, 거의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회는 사실 뭐 큰 사건들은 아니죠. 뭐 그냥 조약과 이런 가벼운 사건들인데요. 큰 사건은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좀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요. 이모군란부터는 누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게 돼요? 청나라죠. 청나라는요, 저기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저기 청일전쟁까지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다 동등해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최애국 때문입니다. 최애국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동등한 대우예요. 이 최애국은 모든 나라에 다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륙 진출이었죠. 자, 이 청나라만 내륙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계양장, 항구에서만 이 항구 주변에 뭐 10여리 이 정도밖에 장사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나라는 안쪽에 서울이나 전주 이런 데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이런 혜택이 이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나라 직접 가까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와서 장사를 많이 하겠죠. 어떤 나라들일까요? 청나라와 일본이에요. 청나라와 일본이요,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약탈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10년 동안입니다. 1884년부터 1894년 사이에 이 청나라와 일본의 경쟁적인 경제 침탈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이죠. 자, 여기서 방점은 바로 뭐냐면 농민운동이에요. 동학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구실이 됐던 거지, 이 핵심은 바로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청과 일본의 경쟁적인 경제 수탈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삶이 힘들어서 농민들이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교조신원운동 이런 게 있죠. 자, 이 동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동학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최재우가 만들었었죠. 자, 이게 최재우는 근데 끝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범죄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2대 교주였었던 최시영이 그래도 뭐 이 정전을 만들게 되죠. 뭐예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종교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종교 창시자가 범죄자예요. 창시자가 범죄자인 이런 종교를 믿는 거 약간 꺼림칙하죠. 그래서요, 이 동학교도들은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조가 바로 누구예요? 최재우죠? 종교의 창시자,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자, 이 조교의 창시자를 신원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처음 어디서 일으켰느냐? 우리 학교 북쪽으로 보면은 삼례라는 곳 있죠? 이 삼례에서 이제 집회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상소가 있게 됩니다. 이 복합상소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서울이에요. 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엎드릴 복자예요. 자, 다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누구 보고 들어달라고, 왕 보고 들어달라는 소리죠. 이 광화문 앞에서 다 같이 엎드려가지고 교조 신원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복합상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종교적인 활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종교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농민들이랑 평민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종교적인 얘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점점 자신들의 삶이 왜 힘든가, 지금 우리 지방의 이제 관리가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이런 집단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이 보온 집회입니다. 보온 금구 집회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요구라는 집단으로 변해 나갔다라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자, 이제 그 직접적인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이 과정을 볼 텐데요. 자, 고부밀란이라는 거 우리 아마 배웠을 거예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탄압 때문에 이제 이 고부민들이 전봉준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요. 이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이 동학교도들이 주가 돼가지고 이 밀란을 일으켰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삶이 힘들어가지고 일으켰었던 그런 운동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는요, 백성들의 원망 이런 것들을 달래주는 차원으로 원래는 안핵사라는 이 직책을 파견하게 되는데,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밀란의 주동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정부에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크게 봉기를 하게 됐었던 게 바로 1차 봉기인데요. 자, 무장에서 모여서요, 이제 고부로 이동해서 백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백산에서 이제 경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죽창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4대 강령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백산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백산은 백산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죠. 근데 이 농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 옷으로 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백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죽산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들이 들었었던 무기가 바로 뭘까요? 죽창이에요. 그래서 이 죽창들이 있었던 그런 산이다라고 해서 죽산이라고도 불렀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다 동학교도들은 아니었겠죠. 이제 농민들이 많이 가담을 했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태인으로 이동해서 황토현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관군과 벌였었던 이제 정식 이제 제대로 된 전투였었는데요. 사실 뭐 죽창, 뭐 낫 이런 것들만 들고 있었던 이런 이 농민들이 이 뭐 총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던, 기관총 이런 것들까지도 들고 있었던 관군을 물리쳤던 사건이 바로 황토원 전투였어요. 매우 중요한 전투였죠. 자, 그리고 이 정읍으로 내려가서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장성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장성에서는 전투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황룡촌 전투라고 해요. 룡촌 전투.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황룡촌 전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위로 또 이게 진격해서 전주성을, 이제 우리 지금 전주죠? 전주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전주성은 뭐 무혈입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주성을 함락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호남 지방, 이 곡창지대, 전국 제1의 곡창지대를 관리를 하던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것은요, 나라의 큰 위기라는 겁니다. 이곳까지도 못 막았다라는 건 나라에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이제 도와주러 왔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위에 무슨 조약이었어요? 텐진 조약이 있었죠. 이 텐진 조약으로 누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실로 같이 출병을 해버립니다. 자, 이 동학농민군대를 잡으려다가 이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둘이나 들어와 버렸죠. 자,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아예 그냥 이 정부군은요, 이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이제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화약을 맺고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주 화약이라는 거예요. 자, 전주 화약은요, 당연히 동학농민군이 어찌 보면은 승리자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게 되는데요.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이 집강소라는 건 뭐냐면요, 이 호남 지방을 이 동학농민군들이 다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호남 지방을 다스리는 자치기구예요.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기구였고요. 자, 그리고 이 나라 차원에서는 그들의 이 봉건적인 폐습, 이 나라의 봉건적인 폐습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정청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이런 봉건적인 폐습을 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주 화약을 통해서 이제 평화롭게 끝났어요. 이 청나라와 일본이 둘 다 들어온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둘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청나라는 사실 나갈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 나갈 생각이 없었을까요? 일본은요, 마음 먹고 들어왔어요. 왜? 10년 전에 자기네들이 뭔가 이게 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러났었죠. 근데 이번엔 때야 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막 청나라한테 이제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뭐냐면 자신들과 함께
조선을 내정 개혁을 하자 막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청나라는 당연히 들어줄 생각이 없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개혁 내정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오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기습하면서요 청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청일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승기를 가져가게 되니까요. 자,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이 동학 농민군들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제 어느 군사력도 갖고 있고 하는데 지금 위급한 건 뭐예요? 나라가 지금 외세에 의해서 지금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을 때려잡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모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군을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일본 측에서도요, 이 농민군을 진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차 봉기 때는 이 북접과 남접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동학 농민군들의 이제 이 남쪽 진영, 호남 지방에 있었던 동학 교도들을 남접 인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이 아닌 그 충청도 서울 지방 이런 지역의 사람들 동학교도들을 이제 북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1차 봉기 때는요 남접 인사만 그런 봉기에 가담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북접 인사들은 우리 동학이라는 것은 종교지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요 2차 봉기는 이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는데 왜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니까 이거는 나라의 위기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 북접까지도 가담을 하게 됩니다. 북접과 남접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그 모인 곳이 바로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에서 모여가지고 대규모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인데요. 안타깝게도 져요. 자, 이 동학교도들은요, 동학농민군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적이 바로 누구냐면요. 일본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군도 있어요. 그리고요 또 뭐도 있냐면은 양반 유생들입니다. 어디 평민들 이런 놈들이 감히 하극상 같은 것들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동학농민군들은 이제 아쉽게 이제 지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 봉기의 의의는요 1차 봉기 때는 특히나 반봉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2차 봉기 때는 바로 뭐예요? 반외세적인 모습, 침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반침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자, 민주운동, 항일투쟁에 참여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들은요, 특히나 동학교도들은 나중에 영학당으로 영학당이에요? 학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영학이라는 것 좀 이름이 뭐예요? 왠지 그 서양의 학문들을 배운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약간 위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학 농민운동, 농민들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런 농민들은요, 활빈당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의병 활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뭐냐면요, 이 동학 농민운동 중에 우리에게 일본이 강요했었던 게 있었죠. 바로 갑오 개혁이에요. 자, 갑오 개혁이 있는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자, 갑오 개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갑오 개혁은 많이 중요해요. 자, 갑오 개혁.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에게 내정 개혁을 강요했었던 건데요. 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제 그런 봉건적인 패습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개혁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교정청이었죠. 자, 교정청을 통해서 우리 내정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 보고 내정 개혁을 강요했었죠. 교정청도 폐지하고요. 궁국기무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요, 갑오 개혁은요, 1차 개혁은 전쟁 딱 개시하기도 전에 이걸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했죠. 그리고 이 1차 개혁 중에는 얘네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 애들이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세웠었던 이런 우리나라 이제 친일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자주성을 보이는 개혁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여전히 이 핵심은 바로 일본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의도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치 부분을 보면요,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국이라는 건 뭘까요?
나라를 열었다라는 거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언제 열었어요? 1392년이죠. 1392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연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어디에 연호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나라의 연호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점 찍을게요. 왕실사무와 정부사무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원래는 왕실사무와 정실사무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실이 정부의 사무 이런 것들도 다 관할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국왕권을 제한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팔아문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의정부 아래 뭐가 있었어요? 2호의 병형공에 6조가 있었죠. 자, 이 6조 6개의 부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6조가 8아문으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경무청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근데 경찰이죠.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탁지아문으로 일원하였다라는 건데요. 우리 이거 어디서 약간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에 이름만 살짝 바뀌었고 뭘로 재정의 일원화. 그죠? 우리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에 호조로 재정 일어나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뭐냐면 탁지아문이 바로 호조가 변한 겁니다. 재정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곳으로 우리 재정을 일원화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개혁들은요. 상당히 그 갑신정변의 요구와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었던 개혁이 바로 1차 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조세 항목을 통합하는데요. 잡다한 조세 항목을 통합해서 이제 통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 금납화, 도량형의 통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은을 본위화폐로 쓰는 겁니다. 자, 이 오늘 이제 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본위제로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은을 이제 교환의 가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돈을 발행할 때도 이 은을 기준으로 한 이제 발행입니다.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조세의 금납화입니다. 돈을 이제 세금을 낼 때 이제 돈으로 내라는 거죠. 이제 물건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쌀이나 뭐 이 옷감 이런 것들로 받지 않고 돈으로 무조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은 규격의 통일인데요. 이 세 개는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의 자본의 유입, 일본의 그 침투가 용이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의도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요.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신분제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조혼이 금지되고 과부제가가 허용되고 고문연자제가 폐지됐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안에서도 이런 부분의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군국기무처의 폐지가 있는데요. 1차 개혁 이 사이에 이 청나라 청일전쟁이 거의 끝나가요.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은 1차 개혁 지멋대로 우리 개혁을 해놨죠. 그래서요, 이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고종은요 또 뭘 하냐면은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고문을 반포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독립서고문은 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홍범 14조는요. 왜냐면 1차 개혁의 내용들이 이 홍범 1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홍범 14조는요 1차 개혁의 내용을 명문화시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일본의 의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부분은요 내각제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내각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각제를 강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7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6조가 8아문이 됐죠. 8아문이 바로 7부로 또 이제 개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지방행정구역이에요. 지방행정구역은 우리 8도였었죠. 8도에서 23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체제는 일본의 행정구역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구역도 이 군 단위로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부, 목, 군, 현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이런 행정구역들을요 군 단위로 이제 좀 병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법권도 분리가 되는데요. 이 사법권 지방행정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지방에서 사법권은 누가 관할하고 있었냐면요. 수령이었어요. 수령은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렇죠. 이 왕의 아바타로서 이 왕의 분신으로서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법권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수령은 점점 지금 현재의 뭐 시장 같은 행정만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유기전 폐지, 상리국 폐지가 있는데 유기전이라는 것은 우리 저 앞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금난정권의 폐지 뭐 이런 부분에서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의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기전이라는 것은요, 왕실에 납품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특허 상인이에요. 특권 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이다라고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상리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리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해상공국이라고 나왔었죠. 이 해상공국은 뭐였어요? 보부상단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 측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상리국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특권을 가진 특혜 기관이죠. 이 특혜 상인들을 폐지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회 부분에 있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까지 이런 개혁들을 했었는데요. 자, 이 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일본은요,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돼요. 어떤 조약을 맺게 되냐면은 시모노세키 조약. 요간이에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 하관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자로 하관이에요. 자, 이 하관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청일전쟁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제 어떤 것들, 전쟁이 끝났으면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첫째, 뭘 얻어내게 되느냐? 요동반도입니다. 우리 랴오동반도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만, 타이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조선에 대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얻어내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한 번의 전쟁으로 세 개를 얻어냈죠? 자, 근데요, 여기서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러시아인데요. 바로 이 요동반도입니다. 랴오동반도예요. 자, 이 랴오동반도 우리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다 알고 있죠? 어디예요? 우리 압록강 있죠? 이렇게 압록강.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요동반도 있죠? 자, 이쪽인데요. 여기는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거기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일본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열받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러시아는요,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삼국이 이제 압박을 가해서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뱉어 라고 해가지고 뱉어낸 게 바로 이 요동반도입니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거고요. 자,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이제 이 일본이 싸우지도 않고 뱉어내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더 세 보일까요? 러시아가 더 세 보이겠죠? 러시아 쪽으로 붙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러시아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 쪽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만약에 이게 러시아 쪽으로 접근이 돼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얘네들은 청일전쟁 벌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대만 섬 하나 얻겠자고 지금 벌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또 대만이라는 곳은요, 이미 이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권리를 확보해 놨었던 그런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얻은 게 없는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위기에 몰렸겠죠. 그래서 일본은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러시아 쪽으로 접근하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사건을 벌여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을미사변을 이제 벌여가지고요, 이 명성황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급진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또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친일 내각을 구성해가지고요, 이런 생활 관련된 그런 개혁인데요. 다소 급진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해요. 근데요, 자,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태양력, 양력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건양이란 연호, 1896년이 이제 건양 1년이에요. 그런 연호를 쓰게 하고요. 우편사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편사무는 우리 언제 중단됐어요? 갑신정변 때문에 중단됐었죠. 그때 이제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종두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천연두를 막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도 실시가 되고요.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이 단발령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의병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때는 언제예요? 을미년이죠. 그래서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은 이 국모 시해와 그 다음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는 그런 양반 유생들이 일으켰었던 게 바로 을미의병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밑에서 설명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의병이 일어나서 이제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고 일본군과 싸우게 되니까요. 이 그런 소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고종은 튑니다. 어디로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어요.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왜냐면 이 고종은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자기 부인이요, 궐 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시해당해요. 자기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고 나서요, 당연히 일본이 주도했었던 그런 개혁들을 되돌려버리겠죠. 내각제도 폐지하고요, 의정부로 다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23부 체제에서 13도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원래 8도를 또 쪼개가지고 13도로 바꿔요. 자, 그렇지만 이게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넘어갔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막대한 이권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우리나라 북부지방에는 뭐 개마고원 이렇게 엄청난 산림들이 있죠. 산림 채굴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줘요. 자, 이런 경제적 이권을 이런 러시아에게 줬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뭐예요? 최애국 대우가 있죠. 최애국 대우로서 다른 이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 그 다음에 뭐 영국은 은산 채굴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켰던 시기가 바로 이 아관파천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이권 침탈을 당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고종이 가고 나서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게 있게 되냐면 독립신문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독립신문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이제 미국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이 서재필을 필두로 해가지고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소개나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들은요, 정부 측 인사와 그 다음에 이런 젊은 지식인층들이 모였었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는 거예요. 독립협회를 만들었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청나라로, 이들은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우리 저 앞에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급진개혁파인데요. 이 급진개혁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우리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청나라로부터의 관계를 이제 정말 상징적으로도 끊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독립문이에요. 그리고 독립관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 이런 독립협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독립문을 만드는데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 이런 기부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모금들을 하려고 이제 이런 독립협회를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금을 하면, 이 기부금을 내면 이런 낸 사람들에게 어떤 특전을 주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특전을 주어주게 되냐면은 독립협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회원이 되는 이런 특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금 조금만 내도 일반 평민들도 기부금을 내면은 독립협회 구성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기부금으로 결국에는 독립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문은 어디다 만들어지냐면요, 영흥문을 부수고 여기다 만들게 되는데요. 영흥문은 바로 뭐냐면은 청나라 사신단들을 맞아들였었던 그런 문이에요. 이걸 부수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단들이 와서 머물었던 숙소가 바로 모화관이라는 데인데요. 이 모화관을 부수고 독립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게 바로 독립협회였고요. 자, 이 독립협회는 이런 지식인층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을 또 계몽시키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었겠죠. 이 각종 토론회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독립협회는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고종을 당연히 황궁을 막 요구를 했겠죠. 왜냐, 각종 이권 침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라 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러시아 이권 침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독립협회는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그런 토론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론을 막 이렇게 형성해 갑니다. 러시아 이권을 저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저령도 러시아는요, 우리나라 이권 침탈을 점점 더 심하게 하는데요. 저령도조차, 그 다음에 한러은행, 그 다음에 뭐 이제 러시아 뭐 교관 뭐 이런 사람들도 파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여론 수렴해가지고 공동 대응하면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령도라는 곳은 이제 부산이에요. 탄소 저장소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거기를 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러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러시아 은행을 이제 한러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예속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아까도 뭐 이게 교관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내정 개혁 간섭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지해냈었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인데요. 근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이제 형성하게 만들었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협회는 원래 이 상류의 지식인층들이 이제 계몽하는 목적으로, 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이 구성원들이 점점 하류층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류층들은 이 하류층들이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정부나 이런 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받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겠죠.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이런 이 민중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인 요구, 그 다음에 이런 불합리한 요구들을 막 이렇게 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는 그렇게 이제 맨 처음 생각했었던 독립협회를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근데요. 자,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까지 또 이어가게 되는지요. 자, 뭐 신체의 자유, 재산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도 이제 요구하게 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의회 설립, 그 다음에 내정개혁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정개혁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정치적 요구를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적 개혁을요. 이거 옛날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치는 왕이 이런 것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이 이런 정치적 개혁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요구, 백성들의 요구죠. 나라에서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고종은요, 아관파천 1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좀 그냥 어찌 보면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갔다가 돌아오기 좀 뻘쭘해서 그랬는지 돌아와서는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근데 환궁도요, 경복궁으로 안 합니다.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아무래도 좀 그 황후가 시해됐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 경운궁으로 가고요.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제국은 뭐예요? 황제국가죠. 본인이 황제 지위로 올랐어요. 근데 황제라는 사람이 지금 이들 만민공동회에서 나왔었던 그런 요구는 바로 뭐냐면은 적어도 입헌군 주제죠. 의회 설립하고 내정,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어찌 보면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런 요구를 고종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자,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맨 처음 들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관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나라 관리들은요, 맨 처음에 있었다가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나라 관리들을 이 만민공동회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돼서요, 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렴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헌의육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뭐 독자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개혁의 핵심은 바로 중추원 관제입니다. 이 중추원 관제는 뭐냐면요, 이 중추원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의회예요. 나라에서 뽑은 의원 반절, 그 다음에 민선 의원이라고 해서요, 백성들이 이 뭐 만민공동회나 이런 곳에서 뽑은 의원들이 반절 해가지고 이들이 의회잖아요. 정책들을 만들고 결정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근대적인 의회입니다. 자, 이런 의회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고종은 뭐 승인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승인은 아니었겠죠.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누구겠어요? 보수적인 관료겠죠.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랑 같이 겸상을 하고 이러겠어 라고 하면서 보수 관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함도 해요.
뭐냐면 독립협회. 이것들은 지금 입헌군주제를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국협회는 우리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중들 속으로 만민공동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만민공동회는 함부로 해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함부로 군사를 투입해서 명분 없이 해산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진짜 나라에서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요, 이걸 교묘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또 다른 백성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황국협회입니다. 자, 또 다른 민간 단체인 황국협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민간 단체이긴 하지만 왕실이 뒷배예요. 뭐냐면 얘네들의 구성원의 대다수는 보부상입니다. 우리 보부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상무사도 있었고 황국협회가 해상공국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왕실의 비호를 받았었던 이런 보부상단들이 이렇게 황국협회라는 민간 단체를 조직해서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습격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니까요. 자, 이거 민중들이 충돌하니까 되게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둘 다 해산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해산시키면서 이 독립협회는 끝났었다라는 겁니다. 뭐 한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책에 혹시나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산시키고요. 고종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이 고종이 실시했었던 개혁은 뭐 광무개혁인데요. 자,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교정소를 설치해요. 교정소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냐? 대한국 국제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뭐냐면 황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린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은 무한하다예요. 이건 무슨 제도예요? 이 완전 전제군주제죠. 전제군주제도 이런 정도의 전제군주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고종이 이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수용을 했었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입헌군주제 형태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전혀 180도 다른 거죠. 압도적인 전제군주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애초에 이걸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전제군주제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자, 국내부 중심으로 또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이건 국내부라는 거 왕실이에요. 왕실 중심의 이제 개혁이 추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도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들고요.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으면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이 광무라는 건 연호고요. 이 개혁인데요. 구본신참에 이제 그런 타이틀을 달았어요. 뭐냐면 옛 구자죠.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네요. 자, 이 내용의 핵심들을 좀 보겠습니다. 군사,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혁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군사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제 부분입니다. 자, 이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요, 원수부를 설치해요. 자, 원수부를 설치해서요, 황제가 직접 이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친위대와 진위대라고 써있죠. 이거 친위대와 진위대를 지금 설치한 건 아니고요. 사실 갑오개혁 때 2차과 3차 때 갑오개혁 때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가 돼요. 이 편제가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한 편제를 이 친위대와 진위대로 편제를 바꿨는데요. 우리 갑오개혁 때 굳이 내가 군사 부분을 쓰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쓰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갑오개혁은 군사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홀해요. 기껏해야 편제만 바꿨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일본에 의한 개혁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개혁을 추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대한제국의 개혁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광무개혁은 자주적인 개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킵니다. 그리고요, 경의원이라는 황실 경찰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군사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의 확대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나라 재정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많은 군사력의 확대를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이 있는데요. 양전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토지 측량하는 거죠. 토지 측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인 지계라는 것을 발급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식산응업 정책이 있어요. 산업진흥 정책이에요. 근대적인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미스터 선샤인 본 적 있죠? 자, 그런 것들처럼요. 여기서는 뭐 전차가 만들어지고 뭐 금을 본위화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설립하고 뭐 전화 가설하고 뭐 전두등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1899년쯤 해가지고 이제 전차가 돌아다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제국입니다. 근데요, 이 대한제국은 이런 개혁을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자주적인 그리고 힘 부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배는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다른 나라의 이제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밑부분인데요. 자, 이 밑에 부분은 쭉쭉쭉쭉 나갈게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요, 내가 이제 판서 같은 거 쓸 때 영용, 러의, 협, 가영포, 을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 용안포 사건도 있어요. 러의, 협, 가, 영, 포, 을, 정, 그 다음에 여기 1909년에 기, 그 다음에 병합, 뭐 이렇게 나는 기억을 이제 외우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좀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02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영국과 일본이 왜 동맹을 맺을까요? 영국은요, 누구를 막기 위해? 러시아. 일본은요, 누구를 치기 위해? 러시아. 왜? 우리 저기 아관파천 이후로 우리나라는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 영향력 안에 있죠. 자, 이 조선이란 나라 다시 이제 차지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러시아와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게 돼요. 러시아는요, 그 사이에 어디를 얻게 되냐면은 여기 위에 요동반도 있죠. 요동반도를 얻어서 여기 리순왕을 자기네 이제 땅처럼 삼고 있었어요. 자, 이곳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리순왕을 기습 공격하면서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 일으키자마자 우리나라한테 뭘 강요하게 되냐면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러시아랑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라고 칩시다. 러시아랑 전쟁을 하려면 어디를 선점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한반도죠. 한반도를 먼저 선점을 해야 그래도 러시아 전쟁할 때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한반도에 이 우리 조선이에요. 조선의 전쟁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나도 내 글씨를 못 알아봐요. 말 한 대로 그냥 여러분들 적어두시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이제 바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이는요,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있어요. 러일 전쟁,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됐죠. 자, 러시아는요, 보남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뭐 발틱 함대를 끌고 오게 되는데요. 이 발틱 함대가 거의 세계일주라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 대한해협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요, 누구에게 극도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극도로 기울게 되면서요,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 승기를 잡게 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죠. 1차 한일 협약부터가 바로 우리에게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고문정치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문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렇게 막 고문하는 거 아니죠? 자, 이게 그 조언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어떤 고문이 파견되냐면요, 재정 고문인 빨간색이라서 더 글씨로 못 써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까만 글씨로 쓸게요. 자, 메가타입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예요.
이 메가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 번째 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이제 추진했었던 게 바로 메가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을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메가타고요.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외교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외국 나가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은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런 미개한 나라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죽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 세 개의 조약은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의 지배를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 가스라 누가 봐도 일본인이죠. 테프트는 뭘까요? 미국인이에요. 자, 이 미국이 이제 몰래 이런 미략을 맺었었던 거고요.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거예요.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거고요. 서로 인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입니다. 누가 인정해 준 거고요? 영국이 인정해 준 거겠죠.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라는 것은요 전쟁 끝난 조약이에요. 우리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이 있었죠. 이 러일 전쟁에 대한 강화 조약으로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있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제 한반도의 지배권을 누가 가져간다? 일본이 가져간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을사늑약 울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늑약이 이제 체결되게 되는데요. 왜 늑약이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우리 국제조약은요. 위임, 조임,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이 고종은 도장을 찍진 않았어요. 나는 이거 도저히 찍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장 안 찍었는데 이거를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이런 을사늑약을 강요했었던 우리나라 이런 관료들이 서로 5명이 다 사인해버리면서 이걸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승인이 없었던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해서요. 우리에게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정치는 무슨 정치기라고 부르냐면은 통감정치기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을사늑약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뭘 박탈당한 거예요? 외교권이죠. 자, 외교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자, 우리 통감이라는 직책은요, 이 외교권을 발휘하는 직책이에요. 자, 이 외교권을 발휘하는 그런 단순한 직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감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선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런 단순한 외교권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는데, 이게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이게 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이게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초대 통감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토 히로부미였잖아요. 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초대 통감이었듯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관할을 했었던 게 바로 통감이라는 지위였습니다. 여기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인해 가지고요. 통감의 지위는 정말 법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왕급의 그런 권한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1906년에 우리 을사늑약이 맺어지니까 고종은 되게 분개했겠죠. 나는 승인한 적이 없는데 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다른 나라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헤이그의 만국평화의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뭐 이상설 이준 이종이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억울함을 말하려고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외교권이 없죠. 너네 외교권 없잖아. 일본을 통해서 말하게 하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전박대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알게 됐어요. 고종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1907년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 자, 1907년은요. 차관 정치기라고 불러요. 장관 밑에 차관이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바로 차관인데요. 이 차관조차도 이제 누구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일본 애들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요. 또 뭐도 하냐면은 군대도 해산시켜버려요. 너네 돈 없잖아. 왜 무슨 군대야? 사치구나. 이러면서 이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바로 이런 정미조약의 내용이고요. 자, 이 군대 해산은 나중에 뭘 초래하게 되냐면요. 이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밑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사법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우리 사법권은 언제 분리가 돼요? 저기 2차 갑오개혁 때 우리 사법권이 분리가 되죠. 이 분리된 사법권을 일본 애들이 강탈해 갔던 게 바로 기후각서고요. 그리고 그 후에 경찰권도 박탈해 갑니다. 자, 그리고요. 1910년에 한일 병합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한일 병합이 되면서요. 우리 한반도는 뭐가 될까요? 일본의 조선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명이 조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전라도처럼요. 이 조선이라는 곳이 바로 지역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명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요. 이 조선, 일본인들이 조선이라고 부르는 가끔씩 우리 요즘에도 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전히 자기네들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조선이란 말 쓰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붕괴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을 우린 같이 엮었는데요. 이거는 원래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가 좀 구분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좀 내가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입니다. 1860년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양요도 있었고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통상이었잖아요. 자, 통상을 하자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통상과 개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이 질문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JJH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이제 질문했었는데요. 통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상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요구예요.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항이라는 것은 문호개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가셨나요? 그러니까 통상은 무역 관련이에요. 무역과 문호개방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니까요. 차이를 그래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통상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척화주전론이에요. 화의를 이제 배척하고요. 그 다음에 싸우자라는 거죠. 이런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었던 게 바로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위정척사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정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학을 배척한다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정학이라는 건 우리의 것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사학이라는 것은 서양의 그런 것들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운동인데요. 자, 이 1860년대 이런 통상반대와 척화주전론이 있었다면요. 1870년대에는 우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개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외양일체론입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놈의 얼굴을 한 양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본 애들이. 우리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애들이 일본 애들이잖아요. 이 양놈들, 이 외놈 탈을 쓴 양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게 바로 외양일체론입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요.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죠. 이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81년에 이 김홍집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라는 걸 들고 오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도 수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요. 이만손이라는 사람, 이게 아마 이황의 후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남 만인소를 올려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했었던 게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1895년, 이제 연도가 나오죠. 자,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에는 이제 이들이 이런 양반들, 이런 소를 올렸었던 사람들은 바로 양반들이에요. 양반 유생들입니다. 이 양반 유생들이 이제 1895년에 어떤 이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의병이 되는 거예요. 자, 을미의병이 되는데요. 을미의병의 배경은 바로 뭐였어요? 국모시해라는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의 단발령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 유생층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들고 일어났었는데요. 이 고종이 튀고 나서 뭐 하냐면은 너네들 해산해라 라고 했더니 또 왕말 잘 들어요. 바로 해산합니다. 자, 이랬었던 게 바로 을미의병이고요. 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게 돼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자, 그게 바로 을사늑약이잖아요. 자, 이때는 나라가 어찌 보면 망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전직 관료, 그 다음에 유생들, 뭐 이런 사람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예요? 평민의병장 신돌석입니다. 자, 이 평민들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평민의병장도 등장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최익현이 자주 나오죠?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요, 이때 이제 또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이걸 의병을 진압하는 게 바로 또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군이에요. 정부군이 이제 이 의병을 진압하러 내려오니까 우리 민족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최익현은 일본으로 대마도로 끌려가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끌려가서 유배됐는데요. 이 외놈의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그냥 이런 양반 유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07년입니다. 아까 우리 정미조약 봤었죠? 정미조약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군대가 해산됐죠.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의병에 가담하게 된 거죠. 자, 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나름 되게 조직적이에요. 그래서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서울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국들에게다가요, 열강들에게 뭐라고 선언까지 하냐면은 우리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도 승인해달라라는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쳐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실패하게 돼요. 뭐 각계격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지만 일본 애들이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찌 보면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병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병을 박멸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남 지방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위해서 이제 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멸하는 그런 작전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방을 왜 타겟으로 삼았냐면은 호남 지방에 의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남 지방 의병을 이제 박멸했었던 사건이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여기 앞 페이지는 끝낼게요. 뭐냐면 의열투쟁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의열투쟁에는요, 오적암살단이 있어요. 이건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명훈, 장인환, 그리고 안중근, 그리고 이재명 열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오적 암살단은 을사오적이에요. 을사오적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암살단인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오적 암살을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자, 만주로 가서 뭐 하냐면요, 이 대종교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단군교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만주에서 또 독립활동도 했었어요. 중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자, 이 활동을 해서 이 중광단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북로군정서군의 김좌진 장군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전명훈 장인환은요, 누구를 죽입니다. 여기서 아까 위에서 죽일 놈이 하나 있었죠. 누구냐면은 여기 어디 갔냐, 메가타 스티븐스 있죠. 자, 이 스티븐스라는 애 있었잖아요. 이 막 우리나라를 모함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죠. 이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이제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로 모르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그 샌프란시스코 역 앞에서 얘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이게 됐는데요. 이 좀 희한하게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븐스를 죽이는 과정에서 상대편을 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스티븐스를 암살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 상대편한테 맞아가지고요, 부상당합니다. 자, 그럼 뭐 스토리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요, 이 한 명만 잡혀가고요. 둘 다 잡혀갔다가 한 명은 풀려나요. 이 총 맞은 사람은 풀려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들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누구를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죠. 그리고 이재명 열사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냐면은 누구예요? 이완용이죠. 을사오적 중에 넘버원이었었던 이완용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이 이완용이 어찌 보면 바퀴벌레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다고 해요. 자, 그랬었던 게 바로 이 이재명 열사의 의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어갈게요.